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획 수립 부분을 강의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는 292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2편에서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 부분으로 옮겨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과제물을 어떻게 쓰느냐,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페에 올려 있는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과제 및 그 시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일단 학습 계획에 서 있는 과제물 내용을 일부 변경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 주 교재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을 하세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만드셔서 요약하고 2장 한 페이지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7장을 만드셔서 표지하고 이렇게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 사례 분석인데 여러분 이제 사회복지 실천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인터넷상에 많이 있고 책으로도 편집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8장서부터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8장서부터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자료 및 접수 및 자료를 수집을 해서 사정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개입을 어떻게 해서 종결 평가했는가 이런 실제 한 사례집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간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과제물 작성법에 맞추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 작성 완료되면 그 파일을 이제 두 번째 과제물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제게 보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같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보내고 파일은 컴퓨터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1주차부터 7주차 있는 내용을 시험지다가 요약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2차 과제물을 여러분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5페이지 이상 올렸잖아요. 그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의 쓰는 방식의 글로 표현을 해서 시험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카페에 있는 파일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 아니면 교수님이 학교에 있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지 않으면 연구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답변을 다 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교수님이 자꾸 반복 저렇게 강의를 하시지?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카페에 있는 그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전화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이 과제물 2개 파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파일 2개에서 4개를 제출하셔야지만 제출 완료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메일로 보낸 자료는 뭐냐? 전자 출석 외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있느냐 안 듣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신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내용들이 다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잔소리 같지만 계속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본 수업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그 내용은 구성 요소는 어떻게 돼 있지? 실제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합의는 어떻게 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교재 293페이지는요. 키맵이라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 하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변화에 초점을 둔 실행과 사정을 연결하는 과거 역할을 한다. 또 계획 과정은 사정 내용을 바람직한 결과를 기술하는 목적 진술로 바꾸는 것이다. 또 계획 과정은 목적, 목표의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단계를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수와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계획 단계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크게 목표 설정하기와 계약하기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를 설정하려면 먼저 표적 문제를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표적 문제 선정하기, 개인 목표 설정하기, 계약하기 이 세 가지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입의 목적이 세워졌다면 그 하위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의해서 행동 전략을 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 전략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이란 말이 이제 설명되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 또는 최종적 성취하기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회복지 실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목적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계 유지, 구체적인 행동 변화, 관계 변화, 또 환경 변화, 방향성 변화, 구체적인 재화, 서비스 또는 필요한 자원 획득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여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표적 이슈 및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교육수도 보면은 294 표적 문제 선정하기 순서로 나와 있고요. 그는 어떤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클라이언트 가지고 문제겠죠. 어떤 문제를 표적 문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안전에 위협하게 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폭력, 범죄 피해 자살 가능성 등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기 원하는 문제나 관심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명히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법원이라든지 보호관찰소, 아동보호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위임받은 문제도 포함시켜야 된다. 또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 또 역점을 두거나 고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역점을 두거나 고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 에너지, 자원을 투입했을 때 역점을 두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용할 시간이라든지 에너지 투입을 하는 거, 또 자원의 제한된 경우 제한된 투입 요소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교재에서는 동그라미 두 번째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표적 문제 선정해야 되냐, 표적 문제 선정 지침이 나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히 해결하기를 원하고 문제상을 대표하는 문제를 선택한다. 표적 문제를 너무 많이 정하면 계획된 시간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해결 가능성이 비교적 뚜렷한 문제를 두세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한다. 표적 문제 선정 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느 한쪽만의 의견에 따라 정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문제라고 인식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해결하기 바라는 것을 표적 문제로 선택을 해야 된다. 표적 문제를 이제 중에서 시급히 해야 될 문제를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이런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표적 문제의 우선시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뭔가 하고 295페이지 하단면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이죠.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그 목표, 설정된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또 이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분명해야 되고 구체적이 되고요.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사론 이제 배우시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거예요. 조사론을 안 배운 사람은 이런 용어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목표는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목표는 사회복사의 가치, 지식, 기술을 상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실천 기술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의 정책, 절차, 기능과 일치해야 된다. 목표 구성 시에 변화 노력을 초점 맞출 체계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행동 전략이거든요. 행동 전략인데, 행동 단계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6화 원칙 중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제물 쓸 때도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좀 과제물 작성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놨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 각각의 해야 될 일, 방법, 사용할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완수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야 하고요.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구체화하고 자원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계획이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에는 이제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페이지 이제 298페이지에 가 보면 계획 단계에서 세 번째 활동 계약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험 대비 팁에 보면요, 최근 5년간 계약에 대해 출제되지를 않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 사전적 용어를 이제 써놨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유형에는 서면 계약이 있는데 그 서면 계약의 장단점을 설명해 놓았고요. 계약 유형의 두 번째 구두 계약이 있는데 구두 계약이 뭔지 장단점을 설명해 놨고요. 계약형 세 번째는 암묵적 계약이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포함될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PT로 다시 돌아와 보면 계약을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뭔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그 외 관련된 체계가 성취할 목적 및 목표와 이를 달성의 실천 활동을 누가 행동 주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과제할 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또 과업이라 그랬죠. 언제 시간 조건적 무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 어떤 실천 방법을 가지고 했는지 그 외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거요. 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왜 계약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가진 스마트폰 하나를 여러분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관련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도울 때에 이렇게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인테이크 과정을 접수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하고 사정이 다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 단계 순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동안 초점과 지향점 제공, 문제 해결 촉진, 실천 목표 활동에 대한 계획을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관계에 초점을 유지하면서 협력 증진시키는 도구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의 형태는 서면 계약이 있다 그랬거든요. 다소 이제 공식적 또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관련자들이 합의한 말을 분명하게 문서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서면 계약서 자료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모두어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단 장점은 뭘까요? 목표가 명료하다는 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계약서가 있으니까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에게 분명해진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모르게 처리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가 있다. 단점은 문서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또 클라이언트가 처벌의 두려움을 계약에 동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쉽게 개념화된 목표에 집중하면서 복잡하거나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서면 내용을 목표를 달성해 줘야 하는 사회복지의 의무인 것처럼 인식을 좀 해서 달성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개입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하는 점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목표와 실전 활동 구두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구두 계약인데 목표, 실천 활동, 역할, 시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면 계약과는 유사하지만 서면화 대신 구두로 계약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장점은 뭘까요? 시간을 줄이겠죠. 신속하고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서면 소리의 서명을 거부하거나 불신감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일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단점은 합의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니까 동의를 구하고 구두계획이지만 약간의 녹음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잘 의논하시고 하셔야 돼. 함부로 녹음하면 개인적 통신에 걸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의 그 요소, 계약의 요소인데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와 행동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 전략으로서 접근 방법, 참여자 역할, 과업, 시간적 조건, 평가법, 구체화 기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시죠. 일단 계약서는요. 신상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표적 이수,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함께 이제 합의된 이제 내용이니까 합의된 것을 이제 다룰 문제라든지 욕구를 이렇게 표적 이수고요. 목적 및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쓰셔야 되고 행동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 날짜 쓰고 이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그 참여들이 서명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계약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1장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이제 방식 찍어서 여러분의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건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1급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서 조금씩 더 공부를 하시면 실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 가지고 뵙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302페이지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311페이지까지죠. 여기를 한번 그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개입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도 설명돼 있고 대상별로 기법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거 소개되어 있고요. 또 개인의 정서와 인지를 변화시키는 의사소통 중심 기법도 이 책에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정말 여러분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인 간 관계를 변화시킨 관계 변화 기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제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비인의자 기법이라든지 역할 전환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가면 간접 개입 구체 기법, 환경 조정할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 지지 체계 활용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달라 하는 말씀을 함께 예습으로 좀 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